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올림포스 국어의 문법 파트에서 문법 요소 파트가 있는데요. 문법 요소라 하면 우리가 이제 높임 표현, 시제라는 이제 시간 표현,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는 개념 체크 이제 1에 대한 걸 했었고요. 오늘은 개념 체크 2에 관한 걸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법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개념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선생님이 어제는 아마 피동에 관한 게 좀 중점이었을 건데 오늘은 또 사동에 관한 개념이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안 푸셨다면 페이지는 176에서 177까지 있는 문법 요소 파트거든요. 올림포스 국어에 보통 고1 학생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이긴 하지만 고2 학생들도 풀 수 있겠죠.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EBS 올림포스 국어에서 문법 요소 파트를 공부한다면 요 2페이지에 있는 것들 어렵지 않아요. 한 5문제인가? 5문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5문제 푸는데 진짜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맞췄다는 거에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적용했나?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2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높임 표현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높임 표현하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일단 첫 번째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그리고 듣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그리고 각각의 높임법들이 무엇을 통해 실현되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손님 주문하신 커피 2잔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쓰인 높임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주문하다라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요 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하다가 아니라 주문하시다. 시라고 하는 것들. 저 글자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문하에다가 원래 이제 주문 따로 써야 되긴 하는데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분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고 하는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언제 쓰죠? 주체 높임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주체가 누굴까? 주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우리가 님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손님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을 높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문하신 요거는 주체 높임으로 적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 2잔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생한테 야, 밥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정확히 말하면 듣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상대 높임, 주체 높임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자, 2번째예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 안에서 높임 표현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자, 요 깨라는 단어 끄집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깨서는 주체 높임이지만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는 뭐죠? 객체 높임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사어라고 할 수 있고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께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다라고 하는 것들도 객체 높임이고 이 객체 높임은 뭘 통해 실현하는 거냐면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서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말씀도 선생님 때문에 높임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내 말을 듣는 대상은 선생님일 거니까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듣는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왜냐면 선생님이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분에게 전달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씁니다, 쓰다라는 건 내 말을 듣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상대 높임은 사실은 높이는 것도 가능하고 낮추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번까지는 적절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요게 뒤집어져 있어서 조금 약간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요걸 좀 바꿔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는 연세가 많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요. 그럼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 사이에 할머니께서는 이라고 해서 깨서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 더요. 자, 연세란 말 우리가 보통 나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왜 나이라고 쓰지 않고 연세라고 쓴 거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나이는 좀 높여 부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아버지가 드시는 밥은 밥이라고 하지 않고 진지라고 높여 부르는 것처럼 말씀, 연세, 진지 이런 것처럼 좀 상대방 좀 높임의 어휘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 연세도 할머니 때문에 높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머니가 많아요? 얘는 할머니가 한 100명쯤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많은 건 연세가 많은 건데 어떻게 나이를 저기 보니까 많으신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 많다가 아니라 많으시다라고 써 있는 거거든. 그럼 많으시다라고 쓴 요 으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많으시다. 그러면 이 으시를 집어넣어서 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나이를 높이지? 나이는 높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높임의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를 높일 수 있다는 건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주체 높임에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할머니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높이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간접 높임이라고 하죠. 이때 뒤에도 개념 나올 텐데 주체 높임은 그 대상을 직접 높이는 것. 예를 들면 할머니가 가신다. 이거는 직접 높임이죠. 근데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건 할머니가 있으신 게 아니라 자식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이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높이는 대상이 안 되지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연세이기 때문에 얘를 높이는 이유는 할머니 때문에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요때 쓰는 말 우리가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간접 높임은 반드시 으시를 써야만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는 자녀가 계시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할머니는 자녀가 계시다. 그럼 할머니가 계시는 건 말이 돼요, 원래. 할머니가 집에 계시다. 이건 말이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계시는 게 아니죠. 할머니의 자녀가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는 계실 수 없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간접 높임, 할머니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이라는 말이 좀 약간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할머니에게 속해 있는 이 대상을 높인다는 건 간접 높임인 거고 그 간접 높임을 할 때는 반드시 으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은 계시다라고 쓰지 않고 있다에다가 으시를 집어넣어서 있으시다. 할머니께서는 자녀가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라고 써 있으니까 간접 높임 잘 써 있는 거죠. 가끔 운동도 하신다. 요거 주체 높임이겠네요. 누가 하는 거니까? 할머니가 하는 거니까. 잘 써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4번.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에 놀러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 딱 봐도 높인 건 딱 한 글자밖에 없죠.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부모님을 데리고 가다라는 뜻인 건데 데리고라고 쓰지 않고 왜 모시고라고 썼죠? 부모님이 높임의 대상이니까. 근데 부모님을이라고 하는 무슨 어죠? 목적어가 써 있으니까 아하,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쓴 다음에 주체 높임 무조건 틀린 말이죠. 목적어니까 객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모시고를 쓴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군. 틀린 말이죠. 부모님이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시고는 무슨 높임이다?
객체 높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높임법을 배웠다면 이게 무슨 높임인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선어말어를 이용했는지 특수어휘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이건 당연히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휘를 이용했다. 뭐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 맞는 것 같은데 5번 보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와서 여쭈세요. 여러분, 여쭙다, 여쭈다라는 말은 요 말은 묻다의 높임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쭈다. 선생님께 묻다가 아니라 선생님께 여쭈다라고 쓰죠. 자, 그런데 저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말이 저죠. 나한테 물어봐가 아니라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전데 그럼 자기를 앞에서 낮춰놓고 뒤에서는 여쭈세요. 그런 나에게 여쭈세요. 어울리지 않죠. 이건 낮춰놓고 이건 높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낮췄다면 여기도 굳이 높이지 말고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지금 표시한 것들 이렇게 줄은 미리 다 쳐놨습니다. 선생님이 이 줄을 마지막에 보여준 이유는 일단 안 보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줄을 이렇게 미리 쳐버리면 여러분이 요것만 딱 볼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찾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으니까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죠. 자, 1번 해결됐죠? 자, 2번 가봅시다. 자,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이 실현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네요. 자, 시제에 관한 거니까 이 부분은 시간 표현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 표현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하고 뭐가 있죠? 시제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와 진행 중이냐 끝났냐를 물어보는 동작상, 완료 혹은 진행성을 물어보는 동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공부를 했다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시간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시제와 동작상.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동작상은 진행이냐 완료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시제를 물어보고 있고 시제 특히 발화시 기준으로 사건 시의 시간상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으니까 발화시는 말하는 걸 얘기하고요. 사건 시는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이 벌어진 시가. 그러면 말을 먼저 하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 그럼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먼저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내일 뭐 할 거야? 미래죠. 그리고 말하는 이 발화시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현재죠. 근데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사건 시는 발화시는 나중에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나중에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 요 기준점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말을 하는 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하는 거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다음 현재 시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먼저 즉 나 내일 공부할 거야 말을 먼저 하고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죠? 어려운 개념 아니었어요? 자, 그럼 기억에서 디귿이니까 방금 기억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은 과거였고요. 니은은 뭐였죠? 현재고요. 디귿은 뭐죠? 미래니까 요것만 실현하는 걸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 보죠. 과거네요. 진호는 도서관 책을 읽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읽었다잖아. 엇은 언제 쓰는 거죠? 엇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공부했으면 알아야 돼요. 엇은 당연히 과거죠.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걸 맞췄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엇이 중요한 건데 엇은 뭐냐?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엇은 읽다라는 거에서 어간, 그다음에 어미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이 어미라는 것들은 말 끝에 오니까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말어미 앞에 오는 요 엇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선자를 붙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어말 어미는 앞에 줄표를 쓰는데 줄표를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도 하나 올 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엇은 과거를 나타낸 선어말 어미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 먹었었어. 나 예뻤었어. 엇이 두 번 들어가게 되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땐 단절의 의미 갖고 있다. 이거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라는 말 들어와서 너 그때 보니까 그거 먹더라. 그거는 그때를 회상하는 의미.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요. 더는 회상, 혹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단절, 과거와의 단절된 의미가 있다. 자, 요거 과거니까 오케이 맞는 거라 볼 수 있겠다. 자, 2번의 기억 또 과거네요.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다? 있다는요. 있다. 무슨 사인지 알아요, 여러분? 있다는 형용사예요. 누구누구에게 있다. 책임이 누구누구에게 있다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간과 어미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잖아요. 즉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게 되면 정리해요.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현재를 얘기한다. 그럼 요거는 현재 얘기인데 기억은 과거 얘기니까 답은 너무나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여러분 파악하면 되는데요. 이걸 당연히 선생님 이거 현재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안 출제하고요. 예를 들면 2번이 틀린 이유를 있다에다가 쓴 다음에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겠군. 그럼 이 설명이 맞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 누구누구에게 있다라는 것들이 형용사임을 알아야겠죠. 참고로 학교에 있다, 이거는 있는 거니까 얘랑 좀 달라요. 품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럴 때 형용사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소원이는 무척 성실한 학생이다. 그럼 성실하다에 요 니은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 성실하다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어요. 형용사에 지금 무엇이 붙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니은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형용사에 요게 붙어 있는 건데 은이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의가요. 그러면 성실하은, 그래서 성실한인데 형용사에 요런 게 붙게 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재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거 이런 거 있는데 동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먹다가 있어요. 어제 밥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어제 뭐라고 써요? 어제라고 쓰려면 어제 먹은 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제 먹은 밥. 여기에는 은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제 먹었으니까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근데 여기는 성실하는 형용사 성실하다에 은이 붙었잖아요. 똑같아. 지금 현재 성실하 여기에 지금 의가 붙어 있는 건데 똑같은 의가 붙었는데 성실한 거는 현재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왜 얘는 은이 붙었는데 과거가 되는 거고 얘는 왜 은이 붙었는데 현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동사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단어가 동사냐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쁜 소녀라고 돼 있으면 얘는 무슨 시제냐? 예쁘다가 형용사잖아. 형용사 밑에 니은 붙어 있는 건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예요? 얘는 현재, 지금 예쁜 거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제 간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때 가는 가다에 니은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 플러스 요게 붙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은이 붙어 있는데 가다는 동사인데 동사에는 은이 붙으면 과거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간 사람 어제 과거구나.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형용사의 은은 현재, 동사의 은은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3번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무척 성실한 언제? 지금 성실한 거니까. 다음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는이라는 거 단어 있죠? 요거는 동사에 는을 붙이면 무조건 언제예요? 현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사실은 수업할 때마다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보기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감기 걸려갖고 이런 거 헷갈리면 나중에 시험에서 되게 아쉬워요. 자, 보죠. 먹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시제는 먹는 사람, 먹는다 둘 다 는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에 는이 붙어서 둘 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건 맞아요. 그럼 현재 시제,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추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건 먹는 이 단어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 얘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개는 동일한 어미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관형사형 어미거든요. 먹다라는 말을 명사, 사람을 꾸밀 수 있는 관형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 는인데 얘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선어말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종류가 다르죠. 얘는 말 끝에 오는 어말 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고 얘는 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고 둘 다 현재형을 나타내지만 정체는 다르다.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이요. 현재예요. 내일은 정적으로 내일 나왔으니까 미래잖아요.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get이라고 하는 거.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나는 축구를 하겠다. 그럼 get은 언제를 얘기해요? 미래를 나타내는 얘의 정체는 오다와 뒤에 어미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선어말 어미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쓰인 어의 차이를 시간 표현 관련해서 써보자. 여러분, 어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언제 쓰죠? 방금 배웠는데 나 먹다 그게 아니라 나 먹었다 그러면 이미 먹어버린 거잖아. 그럼 언제? 과거에. 그럼 먹었다라는 말 어을 쓰게 되면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는 작년에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작년에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으니 과거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이렇게 가물다. 지금 비가 안 오고 막 쩍쩍 갈라지나 봐요. 그런데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그럼 올해 농사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지은 게 아니죠. 올해 농사는 망할 것 같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잖아. 그 미래의 일을 어을 통해서 과거 시제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체크하면 돼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요 부분이 이제 줄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엄만 보도록 하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과거. 오케이. 이건 알겠어. 그런데 완료 후에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꽃이 피었네. 그러면 꽃이 피었네라는 거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피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피고 끝난 게 아니라 피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보세요. 미래의 사건을 정해진 사실인 양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그렇게 공부해? 야, 그렇게 공부하면 이미 대학은 붙었다. 넌 완전히 지금 대학 붙었어. 그럼 붙었어라는 얘기는 진짜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미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우리 뒤에서 이 부분 있죠.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올해 농사를 다 지을 예정인데 그게 완벽하게 지어질 거라고 미래의 일을 확실하는 듯이. 맞죠? 자, 그러면 요 앞에 말들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중에 는과 니은을 붙이는 게 있는데 웃는다. 현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나 내일 떠난다. 그럼 내일 떠난다 했으면 사실은 떠나다에 요 니은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원래는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아직 떠나지 않았잖아. 떠날 예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과거 사건의 현장감 있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왜군에게 그때 열심히 막 싸우셔갖고 드디어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둔다라고 써버리면 그때의 일이 마치 지금 벌어진 것처럼
현장감 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이것의 정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거고. 그래서 각각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불구하고 단순하게 현재, 과거,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억. 기억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때 엇은 뭐예요? 진짜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이곳에 농사를 지었어. 그때 지었다.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미래에 있을 일인데 농사를 지을 것이다, 지을 예정이다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사건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이미 그게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개념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앞에 있는 표, 교과서와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사동이네요. 선생님 앞에서 개념 체크 1 파트에서는 피동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었고요. 여기는 사동에 관한 거 설명할 거예요. 사동 어렵지 않아요? 사동은 쉽게 말해서 피동이 당하는 거라면 사동은 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좀 어렵게 출제하면 뭐가 어렵냐면 피동과 사동을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1학년 정도라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할까? 뭐 난이도 구별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할 수 있겠지만 기본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주동문과 사동문의 차이는 자, 소원이 가라고 하면 주어잖아요. 그럼 주동문의 주어를 사동문으로 바꿀 때 에게를 붙였으니까 에게를 붙이면 우리가 무슨 어라고 하냐면 부사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동문을 사동문 바꿀 때는 주어를 부사어로 바꾼다. 그 다음에 책, 을이 책을 똑같이 쓰니까 목적어는 그대로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읽었다. 근데 읽혔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석해보면 읽히었다. 열 줄이면 읽혔다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읽었다인데 얘가 들어가 있네. 아하, 히를 집어넣어서 원래 주동사에 히를 집어넣어서 읽혔다라고 하는 사동사를 만들었구나.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왜 피동문 기억나세요? 피동문의 핵심은 이거였잖아요.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능동이라고 한다면 이걸 피동으로 바꿀 땐 목적어가 주어로 가죠. 그래서 고양이가 그 다음에 주어는 부사어로 가죠. 주어가 부사어로 가는 건 얘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고양이가 개에게 그 다음에 물었다에 피동은 이히리기라고 하는 4개의 전미사를 붙여서 만들죠. 그럼 이 중에서 물이었다, 물히였다, 물리였다. 제일 어울리는 건 얘네요. 그러면 물리었다. 줄여서 물렸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피동이다. 요게 이제 피동에 관한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얘랑 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히리기라고 하는 걸 붙여주고 여기에 3개가 더 들어가요. 우구추까지. 이히리기, 우구추. 이 7개의 사동 전미사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간단하게 개념만 좀 정리하고 일단 문제 풀도록 하죠. 자, 사동 표현의 핵심. 지금 현재 원래 사동 표현은 2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만 보내는 거니까. 요거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이 요 높임 요소 강의하는 거 따로 있어요. 그 높임 요소에다가 요 사동 표현 2가지 경우가 뭔지 다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 보고 정리 꼭 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 위주로 다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지금 현재 아까 주어 부사어 됐던 거, 타동사가 사동사 됐던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라는 게 사동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자, 요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파생적 사동, 짧은 사동이라서 단형 사동이라고 하고, 통사적 사동은 긴 거라 장형 사동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파생적 사동은
한마디로 사동사를 만들어주는 건데 사동사 어떻게 만드냐면 용언의 어근에다가 아까 설명했지만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팁 하나 주자면 이중피동은 안 되거든요. 이중피동 뭐 잊혀지다 이런 건 이중피동 좀 불가능한 건데 이중사동은 가능해요. 그래서 체크할 거 이하고 우 글자만 기억하시고 팁을 하나 주면 이런 거예요. 태우다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타다, 이, 우, 다. 그래서 태우다가 되는 거예요. 차에 타다가 아니라 인수를 태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우다는 지금 사동전미사가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갔어. 그럼 이중사동이잖아? 근데 이중사동은 가능해요. 이중피동은 안 되지만 이중사동은 가능하다. 이것도 개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문법 강의 또 들어보세요. 알았죠? 문법 요소 강의. 자, 요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시키다를 붙일 수 있다. 피동에는 시키다 대신에 되다를 붙일 수 있죠.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뭐뭐하게 하다를 붙일 수 있다. 피동은 뭐뭐하게 되다를 붙일 수 있었죠. 그 정도 차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과정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자, 기억 보시죠. 기억의 주어가 니은의 부사어. 주어가 부사어. 아까 설명했던 거죠? 가는 주어, 에게는 부사어. 오케이. 2번이요. 기억과 니은에는 서로 다른 주어가 쓰였다. 여기에 주어는 가가 붙은 게 소원이 가고 여기에 주어는 선생님 이나 가가 붙은 거 우리가 주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주어가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른 주어. 오케이. 다음 3번이요. 기억의 목적어가 그대로 니은의 목적으로 그대로 갔네요. 오케이. 4번이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어도 서술어의 자릿수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아야 돼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죠. 꽃이 예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예쁘다라는 서술어는 앞에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냐는 건데 얘는 서술어잖아. 근데 뭐가 예쁜지 안 써있으면 모르니까 주어라고 한 게 하나 필요하네? 그럼 얘 예쁘다는 이 주어가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수가 밥을 먹다라고 얘기하면 이 먹다라는 서술어는 앞에 몇 개가 필요해요? 인수가 먹다. 뭘 먹었어? 그럼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잖아. 얘가 빠져버리면 뭘 먹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죠? 자, 이걸 빠뜨리면 누가 먹었는지 모르게 돼. 따라서 인수가 밥을은 꼭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먹다는 서술어가 몇 개, 아니, 자릿수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인수가 나에게 책을 주다. 자, 주다란 말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다는요, 얘는 몇 개가 필요하니? 자, 얘를 빼버리면 인수가 나에게 주다? 뭘 줬어? 이상해지죠? 인수가 책을 주었다. 누구한테? 나에게 책을 줬다. 누가?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필요하다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 둘, 세 개. 얘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쉬운 건데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뭐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어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까지는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주어는 무조건 문장마다 있을 거니까 어떠한 서술어든지 한 자리 서술어 이상이 되겠죠. 그죠?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꽃이 매우 예쁘다란 말이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꽃이 매우 예쁘다. 그럼 얘는 몇 자리 서술어니 물어보면 선생님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거 매우란 말을 빼도 꽃이 예쁜 사실엔 변함이 없죠. 그러면 매우는 빼도 문장의 의미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빼면 매우 예뻐. 뭐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매우는 부사어라서 이런 거는 뺄 수가 있다. 그럼 여기로 오세요. 이제 서술의 자릿수인데 얘가 얘로 바뀌었어. 그러면 읽었다는 지금 뭐가 필요해?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필요하니까 두 자리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읽혔다가 있어요. 얘는 몇 개 필요해? 주어, 목적어 필요하고 누구누구에게 줬는지가 꼭 필요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소원에게 책을 그럼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현재 2자리와 3자리니까 자릿수가 변함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하려면 사실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이해해야 돼서 원래는 문법 요소를 알려면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술어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5번이요. 니은의 서술어는 기억의 서술어에 비해 전미사 히가 결합되었다. 아까 일키였다니까 히가 붙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성립하네요. 됐죠? 자, 정리 끝.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사동 표현이 쓰인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사동 표현 어떻게 만들었죠? 이희리기 우구추 집어넣거나 아까 뭐 썼죠?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요? 시키다 쓴다 그랬죠. 그죠? 시키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시키다. 여러분 책에서 아까 있었던 것 중에 여기 앞에 잠깐 갔다 올까요? 요 시키다 말 붙어있는 거.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시키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뭐뭐하게 하다 요거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죠. 원래 책상에 먼지가 쌓였다는 원래 쌓다에서 온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다인데 이거 어떻게 된 말이지? 이거를 좀 고쳐볼까? 풀어서 쌓 플러스 이 얻다가 되겠죠. 다는 뺄게요 그냥. 그러면 쌓 얻다 사이에 이가 들어가 있잖아. 이희리기 할 때 그 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먼지가 쌓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먼지를 쌓는 걸 있는 건데 먼지를 쌓는 걸 당했다고 볼 수 있죠. 먼지가 쌓임을 당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었단데 먼지 입장에서는 먼지가 쌓는 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이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다라고 본다면 얘는 뭐라고 보는 게 맞냐면 피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책상에 먼지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뭐뭐하게 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 말이 되면 그럴 때는 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책상에 먼지가 쌓이게 된 거잖아. 그게 쌓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이가 사동의 이가 아니라 얘는 피동의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누나가 나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 본다면 안 플러스 기 플러스 얻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가 사동의 기냐 피동의 기냐의 문제인 건데 자 꽃다발을 안게 된 거야? 꽃다발을 안게 한 거야? 누나가 나에게 꽃다발을 안게 한 거죠. 그럼 뭐뭐하게 하다라고 의미를 바꿔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뭐하게 하다는 아까 사동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럼 2번 니은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선생님 안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장상에서 누나가 나에게 꽃다발을 안게 되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요. 그는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속였다는 어떻게 된 거죠? 속다란 말이 있죠. 속다. 속 플러스 이 플러스 얻. 그럼 여기에도 이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됐나요? 그러면 요게 그는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게 되다. 이상하죠? 근데 그는 친구들을 깜쪽같이 속게 하다. 속게 만들었어. 속게 한 거야. 속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속게 한 게 말이 된다라면 속게 뭐뭐하게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사동 아닌가요? 그래요. 디귿도 사동인 거죠. 그러면 정답이 3번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번은요. 그의 그림이 비싸게 팔렸다인데 그럼 팔다라는 말에다가 리 얻다가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얘도 사동 아닌가요? 자 보죠. 그의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의 그림이 팔게 된 거예요? 아니면 팔게 한 거예요? 그의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 거잖아요. 그죠? 팔게 된 거예요. 뭐뭐하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얘도 뭐라고 봐야 돼요? 피동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팔림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뭐를 당하다는 피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니을과 기억은 피동, 여기는 사동.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쌓이게 된 거고요. 쌓게 된 거고 여기는 팔게 된 거라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6분 남았네. 하나 더 있었네요. 6번 문제. 자 다음 문장은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어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을 바꿀 때 요거 여러분 아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일단 요게 중요한 포인트.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쓰고 조사 라고를 붙여요. 근데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붙여요. 그러니까 라고를 고로 붙이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지시 표현과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나 종결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형이 나서서 내가 바로 아들이다 라고, 그러면 큰 따옴표 붙어있으니까 직접 인용, 라고 붙어있으니까 직접 인용인데 요거를 간접으로 바꿀 거예요. 형이 나서서까지는 똑같은 거고 내가야, 그럼 형 입장에서 형이 내가라고 말 속에서 했지만 형이 말하는 나는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나를 자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아들이다. 근데 라고가 있으니까 고를 붙여야 되는데 아들이다 고!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를 쓰고 그게 맞는 어미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아들이 라고로 바꾼 거죠. 선생님 이거 라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들 함정 파실 때 라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인용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라고가 있으면 여기에 큰 따옴표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직접 인용인 거죠. 그럼 이때 라고는 라고가 아니라 아들이라 고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게 지금 큰 따옴표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라고 붙어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죠. 그럼 바꿔봐요. 선빈이는 나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럼 선빈이랑 내가 있어요. 근데 선빈이가 나는이라고 했으면 선빈이 입장에서 나는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큰 따옴표를 없애고 일단 날려요. 날리고 나는을 뭐로 바꿔요? 자기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나를 자기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믿어. 그럼 선빈이 입장에서 너는 선빈이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 너는 누구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는 너를 뭘로 바꿔야 돼요? 나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빈이는 나에게 자기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요 라고를 뭐로 바꾸기로 했죠? 그냥 고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럼 그대로 써볼까요? 자기는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색하지 않네? 그럼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라만 빼서 큰 따옴표 날리고 라고를 고로 바꾸면 자기는 나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럼 끝나는 거네요. 됐죠? 자, 하나도 어렵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개념 체크 지금 2파트 얘기한 거고요. 선생님의 개념 부분이라서 좀 앞에 개념 이것저것 설명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형 부분에 대한 걸 강의해 줄 텐데 유형 1, 2를 강의할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개념 파트를 먼저 이렇게 정리한 건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야지만 유형도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한 거라서 개념 부분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막 표 정리하면서 띄웠던 것들 있죠? 그거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형 체크로 1학년 학생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